11월 7일 금요일 UL 유로파리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전통적으로 홈에서의 경기력 변동이 거의 없는 팀이다. 드레나 벨료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정교하고 세컨드 찬스 반응 속도가 탁월하다. 스토이코비치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리듬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류비치치는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이선에서 세컨드 볼을 회수하고 공격 압박의 시발점 역할을 한다. 이들의 조합은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도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구조로 완성되어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제어하며 주도권을 잡는다. 또한 중원 라인의 강력 유지가 뛰어나 세컨드 지역에서의 경합이 거의 끊기지 않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를 유도하는 노련함까지 갖췄다. 결국 홈의 리듬과 전술 응집력이 맞물릴 경우 자그레브는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으로 흐름을 관리한다. 셀타비고는 전형적인 스페인식 점유 전개를 구사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동거리라는 변수가 크다. 스페인 북서부에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까지의 장거리 비행은 선수단의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하고 아스파스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지만 연이은 일정 속에서 체력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파블로 듀라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장거리 이동 후 페이스 유지가 쉽지 않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으려 하나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에서 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며 원정에서의 수비 조직력 역시 흔들리고 있다. 교체 자원층에서도 디나모 자그레브에 비해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결국 장거리 원정 피로와 전술 응집력 저하가 겹치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홈의 안정감과 탄탄한 조직력으로 흐름을 장악할 것이다. 셀타비고는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리듬을 완전히 잡고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잘츠부르크는 4-2-3-1 구조 속에서 라인 강력을 촘촘히 유지하며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구사한다. 윙포워드 라트코프는 측면에서 단순히 터치라인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인사이드로 대각선 침투하는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 공간을 파고들며 수비의 시야를 무너뜨린다. 이 움직임은 전방 공격수 베르테센과의 연계로 이어지며 짧은 패스 교환 후 득점 찬스를 완성한다. 비드스트럽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로 라트코프와 베르테센의 연결을 돕는다. 잘츠부르크의 강점은 이러한 세밀한 움직임과 짧은 간격 패스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선의 세컨드 볼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재차 공격을 이어간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라인을 높여놓고 빠른 볼 회수 이후 곧바로 침투 루트로 전환하는 리듬이 정착되어 있다. 이 리듬이 완성되는 순간 상대 수비는 대응 타이밍을 잃고 흔들리게 된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내리고 역습 중심의 전술을 구사한다. 에드바르드센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한다. 마가렛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세컨드 볼 경합을 담당하지만 전진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전환 타이밍이 늦다. 브렘은 이선에서 연결 역할을 하지만 압박에 시달릴 때 볼 처리가 급해지는 약점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 라인의 커버 강력이 넓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의 인버티드 침투 루트를 막지 못하며 공간 내주기가 잦다. 잘츠부르크처럼 라트코프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중앙 수비수들의 협력 수비가 뒤늦게 형성되며 베르테센의 마무리 찬스가 쉽게 열릴 것이다. 결국 라인 강력 유지가 무너지는 순간 이글스는 수비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잘츠부르크는 인버티드 형태의 침투 루트와 짧은 간격 패스로 공격을 완성하는 팀이다. 라트코프의 대각선 움직임과 베르테센의 연계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흔들 핵심 무기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 잘츠부르크가 공간 활용 능력과 템포 조절에서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카타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 구조를 완성한다. 카타이는 중앙에서 출발해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상대 미드필더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의 메잘라형 무브먼트는 단순한 돌파가 아니라 상대 수비 간격을 벌려 아르나우토비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연결하는 전술적 움직임이다. 아르나우토비치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1차 볼 터치가 정교의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라도니치는 측면에서 드리블 이후 컷백 타이밍을 조절하며 중앙과의 연계 타이밍을 맞춘다. 결국 카타이의 침투 타이밍과 아르나우토비치의 피니시 감각이 맞물리는 순간 츠르베나 즈베지다는 전방 압박을 완전히 해제하고 공격 주도권을 쥐게 된다.
특히 홈에서의 이 팀은 경기 템포를 빠르게 전환하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뒤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유지하며 공격 전환 시 볼이 끊기지 않는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보여준다. 릴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전환 속도가 불안하다. 하랄소는 왼쪽에서 스위칭 플레이로 변화를 주지만 중앙 합류 타이밍이 늦어 공격 흐름이 단절된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빠른 드리블 돌파가 강점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시 뒷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이가마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수비를 조율하지만 세컨드볼 처리에서 실수가 잦아 위험 지역에서 반복적인 실점을 내줄 위험이 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하프라인 아래로 너무 내려서면서 포백과 미드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릴의 전술 구조상 중원 압박을 버티지 못하면 전방 공격 라인이 고립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카타이의 대각선 침투와 아르나우토비치의 타이밍 맞춘 연계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보다는 움직임의 완성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흐름이다. 즈베지다는 카타이의 메잘라형 침투와 아르나우토비치의 연계 플레이로 상대 포백을 무너뜨릴 것이다. 릴은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대응이 느려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앙에서의 타이밍 싸움에서 앞서는 즈베지다가 경기의 모든 리듬을 장악하며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바젤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경기 초반부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킨다. 공격진의 아예티가 1차 압박의 중심에서 움직이며 상대 센터백 라인을 향해 적극적인 프레싱을 가한다. 그 뒤를 바치는 호텔로와 샤키리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압박 동선을 좁혀 수비 라인의 패스 옵션을 차단한다. 이 전방 압박은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라 빌드업 루트 자체를 끊어내는 전술적 압박 구조다. 바젤은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상대에게는 특히 공격적인 성향을 극대화한다. 공을 탈취한 이후에는 곧바로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직진하며 빠른 3패스로 찬스를 완성한다. 아예티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날카롭고 샤키리는 이선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또한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지원 타이밍이 정교해 세컨드볼을 거의 내주지 않는다. 이 강도 높은 압박을 슈테아우아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다. 슈테아우아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빌드업에서 측면 의존도가 높다. 티암은 좌측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공격 전환에 시발점 역할을 수행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비를리게아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경향이 있어 바젤의 강한 압박에 쉽게 포위될 수 있다. 타타세는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공간이 열리기 쉽다. 특히 수비진이 라인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진 패스 이후 뒷공간을 자주 노출하는 약점을 보인다. 빌드업 시 골키퍼와 센터백 간의 패스 연결이 불안해 상대의 하이프레스를 견뎌내기 어렵다. 또한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압박에 밀리면 중원 주도권을 쉽게 빼앗긴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는 바젤의 압박형 전술 앞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젤은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한층 끌어올리며 상대를 몰아붙인다. 아예티의 강한 압박과 샤키리의 이선 움직임이 맞물리면 경기 흐름은 급격히 바젤 쪽으로 기울 것이다. 슈테아우아는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바젤의 하이프레스 전술이 슈테아우아의 빌드업을 봉쇄하며 홈에서 완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미트윌라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점유율을 높이며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 프랑콜리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2대1 원투 패스를 통해 좁은 공간을 정교하게 공략한다. 브루마도 주니어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폭발적인 속도로 셀틱의 수비 뒷공간을 노린다. 빌링은 세컨드 라인에서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격 전환 시 중원과 전방을 잇는 핵심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미트윌라는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빠른 템포의 패스워크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그 틈을 파고드는 전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 또한 교체 전력에서도 비교적 두터운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 후반전 에너지 유지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셀틱은 4-3-3 포메이션으로 볼 점유를 바탕으로 한 전진 패스를 선호한다. 메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과도한 전진 시 풀백과의 간격이 벌어져 역습 위험이 존재한다. 이헤아나초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압박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볼 터치 미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맥그리거는 셀틱의 빌드업 중심이지만 미트윌란의 강한 미드필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루트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 결국 셀틱은 미트윌란의 강한 중원 압박을 견뎌내야 공격 전환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 경기는 미트윌란의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적인 압박이 주도권을 쥐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프랑콜리누의 템포 조절과 브루마도 주니어의 침투, 빌링의 중거리 위협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셀틱은 중원 압박에 밀려 공격 리듬을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템포와 공간 활용의 정교함에서 앞서는 미트윌란이 홈에서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스트럼그라츠는 4-3-1이 전형 속에서 볼 점유율을 지향하지만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다. 자타가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지만 측면 전환 과정에서 패스 간격이 벌어진다. 말로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공격에 가담하나 수비 시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비는 문제가 있다. 키테슈빌리는 전진 드리블로 상대 압박을 풀지만 패스 정확도는 일정치 않다. 이 때문에 전방으로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낮다. 특히 포백 라인이 일직선 형태로 서는 시간이 많아 측면에서의 커버 밸런스가 불안정하다. 상대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전환하면 대각선 침투에 취약하다. 결국 스트럼그라츠는 수비 블록 전환에서 단 한 번의 타이밍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팅검은 4-2-3-1 포메이션으로 중원 밸런스를 잡으며 공격 시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극대화한다. 허드슨 오도이는 중앙에서 측면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메잘라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드리블 돌파가 아니라 수비 라인을 교란하는 전술적 침투다. 그는 볼을 받는 즉시 빠른 터치로 전방 공격수 우드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연결하며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이때 깁스 화이트가 이 선에서 템포를 조율해 리듬을 안정시키고 세컨드 라인에서도 연계 옵션을 열어준다. 스트럼그라츠의 포백은 라인 강력 유지가 느려 오도이의 대각 침투를 즉시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드가 오도이의 움직임에 맞춰 포스트업 타이밍을 잡는 순간 득점 루트가 완성된다. 노팅섬은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구사하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어 리듬을 장악한다. 결국 중앙에서 시작된 대각선 무브가 경기 전체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오도이의 대각선 침투와 깁스 화이트의 연결 플레이가 중심이 될 것이다. 노팅검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우드가 마무리해서 결정적인 임팩트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스트럼그라츠는 초반 압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공간 관리가 무너지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기울 것이다. 결국 노팅검이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의 리듬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니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자원들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통해 중원 점유율을 끌어올린다. 특히 양쪽 풀백이 터치라인을 따라 붙지 않고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좁혀들며 미드필더 라인에 가담한다. 이 구조는 중앙 밀도를 높여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패스 네트워크의 중심을 한층 단단히 만든다. 모피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공을 지켜주는 동시에 윙으로 빠지는 디옵과 부다위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부다위는 속도를 살려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니스의 공격 템포를 한층 빠르게 전환시킨다. 디옵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들며 세컨드 찬스를 노리고 모피의 헤더나 세컨드 볼을 즉시 슈팅으로 이어간다. 또한 니스는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빠르고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전환 패스가 부드럽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의 포백 수비가 측면과 중앙의 스위칭 패턴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교체 자원도 니스 쪽이 풍부해 후반 템포 유지 능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니스는 중원 장악과 인버티드 풀백의 전진 움직임을 바탕으로 경기 리듬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라인 강력이 자주 벌어진다. 슈허 한트와 그리포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상대의 미드라인 압박에 막혀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잦다. 에게슈타인은 빌드업의 중심이지만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니스의 중원 압박에 쉽게 끊길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문제는 볼을 잃은 뒤 전환 수비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특히 양풀백이 공격에 가담한 후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좁혀지지 않으면 니스의 인버티드 풀백과 윙이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결국 프라이부르크는 전방 압박보다는 라인 강력 유지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재 전술 완성도상 그 대응이 쉽지 않다. 그래서 중원에서의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면 경기 흐름 전체가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단순한 볼 점유 싸움이 아니라 전술적 밸런스의 싸움이다. 니스는 인버티드 풀백과 미드필더 간 유기적인 연계로 공간을 찢고 경기의 템포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이끌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중원 압박과 전환 수비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요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 결국 조직적인 전환과 유연한 전개 능력을 갖춘 니스가 홈에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말모의 FF는 홈에서 세트피스 중심의 공격 루트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팀이다. 특히 코너킥이 발생하는 순간 반대쪽 팝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때 구두연세는 포스트 플레이로 1차 시선을 끌어내고 학사바노빅은 세컨드 라인에서 낙하점을 노린다. 연세는 문전 앞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예리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다. 이러한 세트피스 루틴은 상대 수비가 한번 파악해도 다음 타이밍에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반복 공략이 가능하다. 또한 홈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과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매우 안정적이다. 말모의 FF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억제하고 세컨드볼을 빠르게 확보해 2차 공격으로 연결한다. 결국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의 완성도가 이번 경기 승부의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그리스에서 스웨덴 말메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동거리만 3,000km가 넘는 긴 여정으로 인해 선수단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요하니디스는 돌파와 슈팅 모두에서 위협적이지만 체력 저하 시 움직임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두리치치는 3선과 이후 2선 사이에서 패스 연결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늦어진다. 바카세타스는 중거리 슛 능력이 좋지만 오늘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가 우려된다. 게다가 북유럽의 낮은 기온과 잔디 상태 차이로 인해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파나시나이코스는 체력적 한계를 감안할 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라인 컨트롤이 느려지는 순간 말모 FF의 팝포스트 침투 루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보다 체력과 세트피스의 완성도가 핵심이다. 말모의 FF는 코너, 루틴마다 세밀한 움직임과 팝포스트 침투로 상대를 흔들 것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세컨드 실점 위험이 크다. 결국 홈의 체력 우위와 세트피스 정교함을 앞세운 말메 FF가 유로파리그에서 값진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위트레흐트는 4-3-3 전형을 유지하며 미겔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템포를 높인다. 로드리게스는 측면에서 돌파 후 컷백을 시도하는 장면이 잦고 블레이크는 2선에서 박스 침투 타이밍을 잡아 세컨드볼에 반응한다. 옌센은 빌드업의 첫 단계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전개하지만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전진 패스의 각도가 좁아진다. 이로 인해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끊기고 전방으로의 연결이 지연되는 약점이 나타난다. 특히 상대가 높은 라인으로 전진 압박을 시도할 경우 위트레흐트의 후방 빌드업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수비 전환 시에도 측면 수비수의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하며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버텨내는 힘이 부족할 경우 전반부터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있다. 결국 위트레흐트의 승부 포인트는 볼 점유보다 빠른 역습 전개 속도에 달려있다. FC 포르투는 최근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볼이 위치한 구역 주변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집중 배치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적 접근으로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장악한다. 이 형태는 단순한 패스 점유가 아니라 위치 우위 수적 우위 찬스 창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점유 축구의 형태다. 사무 오모로디오는 최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팀의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베이가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 볼을 주어 빠른 연계로 이어간다. 사인즈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간을 비워주는 움직임으로 팀 공격의 밸런스를 잡는다. 포르투의 장점은 바로 밀도 높은 지역 점유에 있다. 볼을 소유한 주변 구역에 수비, 미드필더, 윙이 동시에 모이며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통해 공격 루트를 설계한다. 이로 인해 상대는 공을 빼앗기 위해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된다. 결국 포르투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자신들의 템포로 이끌어가며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모두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흐름을 장악한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술의 핵심임을 포르투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 완벽히 증명할 것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다. 포르투의 전술은 수적 우위를 통한 공간 점유 그리고 체력 분배의 완성형이다. 위트레흐트는 초반 빠른 역습으로 대응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될 것이다. 결국 점유율과 전술 완성돼서 한 수 위인 FC 포르투가 경기를 지배하고 유럽 무대에서 또 한 번 전술의 정석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